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다. 내년이 더 낫다 함은 예.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간다. 적어도 서울은 25bp 정도 내려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을 이걸로 뭐 당장 부양 기조로 간다거나 아니면 과열 기조로 간다거나 하는 확률은 낮아 보이고요. 중앙은행이 금리 내리면서 긴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른바 피벗이 시작됐는데 금리는 내리는데 정부 규제는 강화되는 지금 앞으로의 집값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언제 어디에 사면 좋을까요? 오늘 부동산 대토론 욱대욱 선수 두 분 모시고 제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목소리가 익숙한 분들 계시겠지만 들으시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분석만 31년 한 홍 박사 홍춘욱입니다. 야, 31년. 우리 최 대표님도 그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유튜브 채부심 채널 운영하고 있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최 대표님은 오늘 마음가짐이 남달라 보이시는 게 헤어스타일 1대9 가르마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이승환인 줄 알았어요. 3초 이승환과 함께 할게요. 첫 그 질문을 뭘 드릴까 하다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은행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홍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바로 카드 버블, 카드 위기였습니다. 대란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담보대출에 올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기업대출이나 신용대출도 좀 하고 특히 가계신용대출 수익이 좋으니까 그쪽 하다가 그때 이제 뭐 카드사 방문했는데 연체율이 세상에 12%를 와. 예,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은행 연체율이 12%였는데 우리가 먼저 한 거죠. 카드 버블이 더했네요. 예, 그래서 네. 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은 다음에 은행들이 이제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부터 이제 2002년,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은행들은 그냥 부동산 담보대출로 먹고 사는 기관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고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는 신호.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르는 게 이제 반복되기 시작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2000년대에 있었던 버블 세븐 장세 그리고 또 2013, 14년 바닥 찍고부터 2021년까지 올랐던 이제 뭐 갭 투자 장세.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주택 가격의 상승 랠리의 다 시작 촉발점들이 전부 경제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인플레 압력이 낮아져서 중앙은행 금리 인하하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같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확률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리는 부동산 가격과 이제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역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금리가 상승을 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 압력을 받는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홍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3년 이내의 기간에서는 뭐 동행을 했었던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결국 금리라는 게 성장률이랑 늘 비교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네. 성장률 대비 제약적이냐 완화적이냐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더 높은데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면은 금리 상승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장률은 낮아졌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이지만 속도가 더디다면은 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저성장인데 지금 올해는 근데 뭐 1분기는 좋았고 2분기는 네. 마이너스였는데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좀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사람마다 성장률에 대한 그 전망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바라볼 때는 질문은 결국에 어쨌든 하늘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네. 질문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만 우리가 좀 보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는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개인들은 주택대출이라든가 전세대출 같은 그런 상품을 이용하고 이런 거는 상품금리라고 부르는 게 적절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는
이런 정책금리랑 상품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갔었는데 현재는 상품금리가 뭐 한 2년 먼저 인하 기조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정책금리는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었던 구간에 상품금리는 나홀로 150bp 이상 인하가 이미 돼버렸거든요. 상품 금리라는 게 실제로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주택대출. 네. 그쵸? 그래서 22년 말에는 주담대 모기지가 5%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대 중반으로 가버리니까 9월부터 부동산 경기가 좀 꺾였는데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는 뭐 당장 몇 개월 안에서는 시장에 별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냥 상품금리 추이라든가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또 지속되는 게 중요하니까 뭐 내년 중반 이후 정도부터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홍 대표님 어제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국회에 가서 옛날같이 저금리라서 부동산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 오산이야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금리를 한 번은 내렸는데 요거 한 번 내리고 건너뛰거나 생각보다 빠르게 안 내려줄 수도 있어 이런 뜻은 아닌가요? 예, 뭐 한국은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 출연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일단 그 한은 총재님 머릿속에 부동산은 서울 아파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빠져 계신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나온 그 우리나라 부동산원에서 나온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1%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서울의 중위 주택 가격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면 딱 중간에 있는 50번째로 거. 비싼 주택의 가격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오히려 내렸거든요. 아, 한 500만 원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통계 만드는 기관이 다릅니다. 방금 0.01%는 부동산원이라는 정부기관이고 제가 이야기한 중간값 주택 가격은 KB 부동산 9월 통계인데요. 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 아파트가 우리나라 한 150만 호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또 40% 조금 넘는 분들만 자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서울의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부자들이 네. 서울 아파트를 다 이렇게 사러 오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150만 호라 그러더라도 자기 집에 사는 분은 70만 명, 60만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에 또는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2천만 가구 중에서 3% 4% 정도 되는 분들이 거기에 관여돼 있는 시장인데 맨날 집값은 서울 아파트 140만 호, 150만 호만 갖고 그것도 그중에 또 60만 호도 안 되는 뭐 강남의 몇몇 구 가격만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과하다. 한국은행이 그 서울 아파트 가격 타겟팅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인플레 타겟팅하는 기관인데 서울에 예를 들어서 반포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우리나라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트로피 아파트라고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벽에 그 동물들의 머리 이런 걸 걸잖아요. 그걸 트로피라고 하는. 사슴머리 같은 거요. 그렇죠. 네. 뭐 갑자기 그러니까 2022년 초에 그 미국 백악관 저기 그 국회의사당 네. 점령했던 사슴머리 아저씨가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한은 총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자유인데 독단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예, 좀 그러니까 그냥 경제가 어떻고 전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고 또는 일부 지역의 버블이 저게 전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하시면 내가 그냥 잘 듣겠는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지면 그렇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약적일 수 있다. 제약될 수 있죠. 그건 뭐 동의하는 건데 네. 한은 총재가 하지만 그런 지금이 그럴 이야기를 때는 아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 있지만 거군요. 한국은행 총재가 해야 될 발언은 아니죠. 네. 그건 굉장히 선을 넘은 거죠. 그럼 최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한은 총재가 지금 금리를 좀 생각보다 천천히 내릴 수도 있다는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를 한 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겁니까? 그러면? 소위 하는 총재님 발언은 이제 8월 금통위 때도 그런 느낌이긴 했지만은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발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사실 22년에 금리
대차게 올리실 때도 그런 발언했거든요. 아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세요. 요즘. 요즘에는 네. 전반적으로 그냥 매크로 이코노믹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공감대를 얻는 것 같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약간 역할 이상의 네. 발언에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준금리와 상품금리를 굳이 이제 시장에서 혼동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품금리는 7월 대비해서 벌써 한 80bp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bp 정도 내려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을 이걸로 뭐 당장 부양 기조로 간다거나 아니면 과열 기조로 간다거나 하는 확률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냥 한은에서는 여기에 또 구두로 우리 그렇게 빨리 내릴 생각 아니다라고 하면서 센티먼트가 좀 번지는 것도 차단에 나서는 그런 이제 소프트 마사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두 분 오시면 이 질문은 꼭 드려야지 했던 게 가계부채가 과하다 혹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이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에 지금 가계부채를 누가 지고 있는가 보면 최근 5년 동안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들의 가계대출은 한 25% 넘게 늘었는데 저신용자, 중신용자 대출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전체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고신용자들이 떠안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정말 한은 총재나 그 정부 당국에서 나와서 규제를 강화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 맞아요? 이 질문은 최 대표님한테 먼저 좀 네. 드려볼게요. 저도 소득이 적을 때는 대출을 못 받았거든요. 현재 그 대출이 많은 거는 결국 대출은 그 상환 부담 한도 안에서 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하면 잘 안 빌려줍니다.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오히려 고금리로 가고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을수록 저금리로 가기 때문에 현재 가계대출을 받는 차주의 소득이라든가 대출에 대해서는 그런 메커니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문제라고 지적하는 쪽에서는 네. 결국은 그 국가 이것도 그러니까 거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계 사이드에서 갖고 있는 대출은 GDP의 100%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건 50%대지만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그것 또한 80% 정도 되고요. 민간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는 또 GDP의 한 1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작지 않은 수준이고 300%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가 300%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2%라고 하게 된다면은 부채의 성장 증가 속도가 우리의 GDP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역사이클이 걸리게 네. 그러니까 이 스파이럴이 저쪽으로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영원히 갚지 못하는 그 사이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갚을 능력을 키우는 속도가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느리다. 일정액을 넘어가면은 국가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항상 가계대출을 좀 늘리는 과정에서 해결을 해왔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기업 부채가 126 올라간 거는 역사 최고 IMF 때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업 경영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행여나 한국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반대쪽에서 그거를 버퍼를 해줄 거는 가계인데 그러려면 가계가 버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하는 이든 기재부든 정부 당국에는 있어 보이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정말 이제 내부적으로만 보면은 뭐 그 부채가 당장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들어내느냐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매크로 이코노믹하게 보면은 약간 이제 위험이 쌓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큰 아들이 말썽 부리면은 작은 아들이 좀 버텨줘야 집안이 잘 돌아갈 텐데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뭐 너무 가열차게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홍 대표님 진짜 우리나라 가계대출 지금 위험한 게 맞나요? 아니요. 아닙니까? 예, 너무 단언컨대 아닙니까? 예, 너무 건전해서 문제죠. 어떤 측면에서 예, 그렇죠? 오늘 이제 통계를 하나 들고 왔는데 네. 올해 그 1, 9월 그러니까 최신 통계죠. 1, 9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얼마 늘었냐면 41조 원 늘었어요. 크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최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그 GDP의 100%니까 크죠. 예, 한 2,000조 정도 네. 되는 가계부채가 있다고 생각하면 2,000조에서 1년에 한 5% 는다 그러면 100조가 느는 거니까 은행 쪽에서 41조 늘었으면 아직 3달 남았으니까 많이 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의 진실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금융권.
상호금융, 네.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로 이어지는 이제 이금융권 올해 대출이 얼마 늘었냐면 마이너스 13조. 예, 아까 줄었네요. 예, 그래서 네. 통합해서 보면 30조가 안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28조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걸 지난 3년을 보면 22년에 마이너스 9조 전체 가계대출이. 그리고 작년이 겨우 10조. 올해 이제 28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가계부채가 늘었다. 맞는 이야기인데 작년이 정상이냐. 예, 작년에 새마을금고 사태 혹시 기억나실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는 부동산 가격 폭락했고요. 우리 경제가 망가질 때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00조짜리 부채가 있으면 나라 경제가 명목 성장률 2%에 인플레 3%가 나면 5%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정 레벨로 GDP 대비 100%가 유지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면 네. 매년 100조가 늘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2022년에는 9조가 줄고 작년 겨우 10조 늘었고 올해도 겨우 28조거든요. 올해 들어가면 뭐 한 35조 정도 되겠죠. 근데 나라에서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 생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나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 하나 안 보고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계부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제 공통점들이 다 지금은 그 이금융권에서의 심각한 대출 회수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가계부채 총량이 GDP 대비 몇 %냐는 안 보고 근데 많이 이야기하는 심지어 거죠. 오늘 그 정부 당국에서 이금융권 대표들을 다 소집을 했거든요. 이번 달에 빚이 1조 원 정도 가계 부문에서 늘어날까 봐. 그러면 이런 조치들이 좀 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을 어떻게 보면 영업을 못하게 하려는 건가 싶을 정도의 엉망진창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채 자체를 악으로 보는. 부채의 본질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 빛내는 그러니까 것도 부채를 나쁘게 보면 또 그렇게 네.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한국은행 총재님이 네. 넘어야 될 선을 자꾸 넘는 것 같다. 그러니까 IMF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23년 네. 지나면서부터 부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좀 저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빚이 많은 나라고 원래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걸 이제 기업 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부채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건 뭐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 기업들은 많이 건전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는 사실 국가 부채거든요. 그렇죠. 긴축을 2년 연속 하는데도 국가 부채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유사시 혹은 상황이 좀 좋지 않을 때 경기를 방어하거나 예. 매크로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는 얘기인데 아마 거기까지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은 안 할 것 같고 아니 이 와중에 규제가 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 대표님. 네. 보니까 이제는 전세 대출이나 정책 대출도 총부채 상환 비율 DSR 규제 대상에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이거 좀 보태서 집을 살까? 정책 대출이 많이 풀리면은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할 만한 상황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세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좀 답답한 게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 우리나라 전세 대출이 한 3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였다가 그게 네. 후반에 제가 마지막 통계를 본 게 2021년이니까 그때 이제 100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갭 투자 장세를 아까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고 오만 규제를 다 하면서 전세 대출을 밀어버리면 전세로 가서 집을 사다가 레버리지 하다가 역전세난 나면서 2022년에 그 파국이 왔잖아요. 그래서 전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도 이상한 제도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신용이 떨어지잖아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출해줄 때 제일 신용도가 높은데 신용도가 되게 낮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라 그러니까 은행들이 안 해주니까 그걸 보증을 해줬다 이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시스템이 얼마나 누더기인가.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네. 행동은 정반대 행동을 해놓고
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편다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아주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바로 뭐냐면 이제 부동산 규제의 효과를 다룬 그러니까 어떤 걸 다루냐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룬 재밌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토허제 아직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특히 그 대세잠청을 이제 그 대치동, 삼성동, 뭐 잠실 그리고 청담동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영장까지 됐으니까 시간이 좀 됐잖아요. 그래서 요 대책을 살펴봤더니 풍선 효과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급등시키는. 그러면 그쪽으로 갈 돈이 그 주변 지역으로 간다는 건데 최 그렇죠. 대표님 우리 DSR 규제 추가할 대상을 점점 늘려가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지금 DSR 관련해서 지금 미포함되고 있는 게 통상적으로 중도금이라든가 중도금 대출이거나 네. 전세 대출인데 가계부채 전체로 보면은 85에서 90%는 DSR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 비어 있는데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DSR 하려고 했었다가 올해까지는 주택시장이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인지 금융위 업무 보고에는 들어 있었는데 안 했었고요. 또 선거도 있었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다시 그런 발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8월 달에 8.21 대책이라는 걸 또 발표했었는데 그때 내년부터 DSR 관리할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는 바로 지난주죠. 하는 금통이 있었던 날에 가계부채 대책도 열렸고 그때 네. 3시에 보도자료도 나왔었는데 보면은 내년에는 DSR 관리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요. 근데 은행들한테 좀 자율적으로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할 것 같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런 충성 경쟁하는 거죠. 그렇죠. 8월에 있었던 것처럼. 네. 아마 그러면은 또 우리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좀 충성 경쟁을 하긴 할 겁니다. 대출 안 그러면 해주고 금리 올리고 네, 저희는 네. 이런 겁니다. DSR 관리하라 그러면은 아예 전세 대출은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성 경쟁을 합니다. 올해 8월 말에도 가계대출 네. 관리를 좀 해라 이러니까 저희는 주담대 아예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충성 경쟁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수요자들이 저희 불편해요 하니까 우리가 언제 대출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총극이 벌어졌는데 아마 헷갈린다. 현재 기조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해라 마라 전세대출 규제를 해라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 우리는 그냥 총 DSR 관리하라고 했는데 은행들이 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약간 또 마사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방향성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는 가계대출에서의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가계대출 전반적인 여력이 종전보다 또 내려간다는 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이기도 합니다. 임차료라는 게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데 전세는 결국 임차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임차료를 조달하는데 순수현금으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 대출까지 껴서 조달이 그렇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게 된다면은 임차료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수요 제약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말씀하셨던 전세대출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현재 상황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9월에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보니까 9월 둘째 주에 0.23에서 시작을 해서 쭉 상승폭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 동안은 주간 0.1, 0.1 보합권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최 대표님 그러면 0.1%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상승폭이 떨어지다가 아예 하락세로 전환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그 0.1이라는 그 소수점 첫째 자리 때 상승률은 네. 시장이 과열된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만약에 GDP만큼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0.05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됐다는 그래요? 거고 이제 52주니까 네. 이제 곱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주간 동향은 호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좀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뭐 0.3%대 나왔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0.1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래서 지수로 판단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실거래 지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국 지수 말할 것도 없고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서울
2021년 말 지수 기준으로 190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170입니다. 그거는 코스피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지금 코스피가 한 2,600 되잖아요. 네. 21년에는 3,000이었다는 거예요. 3,300까지 네,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네. 3,000이고 지금 2,700인데 그럼 지수로 설명하면은 시장이 빠진 거죠. 그쵸. 시장이 빠진 건데 개별 종목을 보면은 전고점을 뚫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강남 3구랑 마포 용산 네. 5개 구가 전고점을 뚫은 또 일부 대형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확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전체는 약한데 사람들이 맨날 쳐다보는 그 5개 지역의 실거래가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부동산이 과열이고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수 전체는 오히려 일부 부양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5개 주요 구역에 너무 과열된 걸로 인해 가지고 정책이 거기 좀 몰입되는 경향이 있는 거가 아마 홍 박사님이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분위기냐면은 9월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상품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수요가 좀 위축되기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장은 동향으로 그렇게 나왔지만 아마 실거래 지수는 거의 곧바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싶고요. 뭐 현재는 그래서 딱히 어떤 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다시 과열된다거나 하기보다는 현 추세가 앞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락이나 드라마틱한 하락 이런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락이나 이런 게 있으려면은 또 하락이 있을 법한 어떤 트리거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현재는 현재 아주 없다. 그 정도의 트리거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 유지된다고 보시는 건데 우리 홍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다. 내년이 더 낫다 함은 예.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간다. 적어도 서울은 그래요. 예, 그 이제 아까 우리 최 대표님이 좋은 이야기 해주신 거를 조금 인용을 하자면 결국 전세가 집값에 선행해요. 근데 이제 집값에 선행하는 이 전세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면 입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 많은 해나 달은 좀 전세가 내려갑니다. 대단지 입주하면 내려가는데 이제 이게 업체마다 다 다르긴 한데 네. 일단 모 업체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한 3만 5천 가구 정도를 집계하는 업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내년 입주라고 생각하고 통계를 작성한 것 같아요. 올해 11월에 12,000호인데.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땡기면 내년은 그 뭐 얼마가 되냐면 2만 3천이 되는. 굉장히 줄어드는군요. 예,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아까도 잠깐 하는 총재님한테 뭔 말 좀 했냐면 지금의 가격의 변화는 3년 전 정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적어도. 그러니까 3년 전에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입주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계속 상승할 적어도 가능성이 전세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렇죠. 그럼 최 대표님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이 질문 드리면서 두 분 말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수의 여자예요. 집이 필요하고 나는 살 의향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어느 쪽에 사는 게 좋습니까? 뭐 세상 제일 어려운 질문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네.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자기소득 한도 안에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무리하게 부채를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나온 얘기지만은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주간 단위나 연간 네. 단위인 거고 5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너무나 폭증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국 부동산만 다루다 보니까 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원화 표시로만 보면은 네. 계속해서 짱짱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또 달러로 환산해서 보면은 달러 환산 가치로는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부동산에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소득의 6배나 8배 이내에서 자기 소득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뭐 취득하시고 그 소득 맞춰서 하는 거고 네. 무리해서 가지 말라. 홍 대표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 2006년 실거래가 통계가 발표됐는데 네. 2006년 이후 2024년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0% 넘게 올랐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네. 150% 정도 올랐습니다. 여지가 네, 있다. 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어떤 잣대를 쓰냐에 따라 다르지만 입주 물량도 적고 임금도 오르는데 집값이 빠진다고 생각하기는 그 외부 충격이 있으면 모르지만 좀 어렵다 해서 저는 실수요자라면
잘 생각해서 좀 조정이 올 때 샀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은 두 분 다 권한다고 하시네요. 당분간 큰 하락은 없을 거다.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